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분노했던 때가 언젠지 기억하시나요? 왜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생겼는지 실감할 정도로 눈물이 나기 전처럼 눈이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몸 안에 피가 부글부글 끓는 열기 때문에 눈물이 증발하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아무리 복수를 다짐하거든 무덤 2개를 준비하라지만 당장 내가 무덤에 들어가 생매장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리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만 보면 제게 감정은 분노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살면서 그리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타고나길 남들보다는 끓는 점이 낮았네요. 학생 때는 친구들은 주연이가 화낸 거면 정말 화낼 일이라 낸 거다 라는 말을 할 때도 있었고 20대 후반까지 다녔던 회사에서 별명이 보살일 정도로 거래처와 크고 작은 시비가 붙어도 목소리 한 번 크게 내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지금의 남편도 연애하던 시절부터 제게 당신 설마 화내는 법을 모르는 건 아니야? 라는 질문을 들을 정도로 화가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남편과 결혼 후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잠재되어 있다는 걸 결혼 생활 9년 만에 알게 됐네요. 저는 결혼 전부터 남편의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막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대학교에 복학을 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어머니와 동생과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으로 투자를 하다 사기를 맞아서 집에 빚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막 취업을 한 남편이 집안의 가장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를 보태느라 돈을 모을 여유가 전혀 없었고요. 물론 시어머니도 종종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중간에 보험 일이나 화장품 판매 일도 하셨었지만 그것도 오래 하진 못하셨대요. 그렇게 남편의 사정을 알고 있고 이해를 했었어도 솔직히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거의 철거정 건물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건물과 새 식구가 살기에는 비좁은 집을 봤을 때 좀 놀라긴 했었어요. 방이 2개뿐이라 시어머니께서는 거실에서 생활을 하시는지 치우시긴 했지만 거실에 시어머니 옷가지나 약봉투 그리고 이부자리가 작은 2인용 소파 옆에 개켜져 있었죠. 그때 그 모든 걸 보고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저희 집도 고향에서 작게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께서 넘치진 않으셔도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2분 먹고 살 정도의 경제 활동만 하셨거든요. 로또보다도 어려운 게 탯줄을 잘 잡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다행히 운 좋게 제가 버는 거 오롯이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남편은 아니었던 거기에 굳이 그런 조건을 문제 삼아 남편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르지만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함께 미래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5천만 원을 도와주셔서 전세 대출까지 받아 서울에 작은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이 모은 돈을 합쳐서 결혼식을 했고 혼수를 준비했죠. 혼수는 정말 최소한만 마련했는데 제가 자취할 때 쓰던 가전제품을 신혼집에 가져와서 쓸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남편과 저는 앞으로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10년 안에 자가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뻔한 직장인 월급에 심지어 애까지 태어나면 자가 마련은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한 지붕 아래서 아침을 맞이하며 희망이 샘솟는 그런 때. 그때는 정말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네요. 근데 결혼하고 반년도 안 지나서 그런 저와 남편의 미래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시댁이 그렇게 낡고 좁은 빌라였음에도 전세가 아니고 월세였는데 남편이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니
이제 월세 나갈 돈은 직접 벌 거라고. 그러니 걱정 말라고 하셨죠. 그때는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심 결혼 후에도 한동안 시댁집에 꾸준히 나갈 월세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닌가 했거든요. 물론 시누이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긴 했지만 그 당시 20대 중후반이던 시누이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월급이 월세를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 친구분의 소개로 구청 수영장 청소일을 구하시게 됐어요. 주간, 야간 교대 업무이고 또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힘든 일이긴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월급도 나쁘지 않고 온종일 일하는 것도 아니라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죠. 근데 일하시고 채 한 달도 채우기 전에 한 20일 좀 넘게 일하셨다고 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수영장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발목을 접지르신 겁니다. 연락을 받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께 갔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댁에서 발목에 두꺼운 통깁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어찌나 아프던지 넘어지자마자 통증 때문에 기절했잖아. 뭐 의사는 일시적인 쇼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데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자칫 잘못했으면 인대 파열까지 갈 뻔했었다고 하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전치 5주 진단을 받으셨고 3주는 통깁스, 나머지 2주는 반깁스를 하고 지내셔야 했어요. 수영장에서 넘어지셨는데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겨우 구한 일자리를 포기하셔야 했죠. 거기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대. 아휴,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일도 나름 할 만했는데 아까워서 어쩐다니. 그래도 이제 내 손으로 돈 벌어서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내 앞가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너희한테 면목이 없다. 현우가 내가 그래도 한 달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한 만큼 월급은 나와서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엄마 발목 완치되고 일자리 다시 구하기 전까지만 어떻게 월세 좀 대신 내줄 수 없니?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남편과 저는 다치신 시어머니의 부탁을 어렵지만 흔쾌히 알겠다고 받아들였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하시겠다고 하다가 다쳐서 당분간 깁스를 하고 사셔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눈앞에 단단하게 시어머니 오른쪽 발목을 감싼 깁스 안에 접지른 발목이 아닌 소름 끼치는 거짓말이 있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3주가 지나갈 때쯤 제가 그날 반차를 쓰고 집에 가다가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리가 불편하셔서 답답하실 테니 근처 드라이브라도 할 생각으로 시댁에 갔어요. 근데 시댁 빌라 근처에 주차를 하고 나와서 막 빌라 현관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너무나 낯익은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한 손에는 목욕탕 바구니를 들고 평소 자주 입는 연분홍 가디건을 입은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고 시어머니는 깁스하지 않은 말짱한 두 다리로 잘 걷고 계셨어요. 그때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헛웃음이 나왔고 저를 아직 발견 못한 시어머니에게 제가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라고 불렀죠. 아이고, 어머, 깜짝이야. 주연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아니, 회사는. 그것보다 저도 어머니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반깁스를 착용한 게 하나도 안 보일 수 있었죠? 와, 세상 진짜 좋아졌네요. 투명한 반깁스 신으면 하나도 안 절뚝이고 걸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도 벌써 예상을 하셨겠지만 시어머니께서 다쳤다는 건 새까만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그 전에 수영장 청소일을 시작하셨다는 것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와, 저는 그때 가짜 깁스가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시댁으로 갔고 남편까지 불러서 시어머니를 취조에 가깝게 진실을 캐물었어요. 끝내 시어머니께서 눈 딱 감고 사실을 털어놓으셨는데 와, 정말 생전 처음 느껴본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나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현우 결혼식 다가오면서 너무 초조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 나도 모르게?
이딴 가짜 깁스까지 사서 자식이랑 며느리 속이셨다고요? 엄마 누굴 바보로 알아요? 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겠니?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짐대기 싫어서 거짓말까지 한 내 마음을 편했겠어? 엄마, 이거 엄마가 우리한테 사기친 거나 다름없어요. 나 주연이 어떻게 보고 살라고 이런 짓을 해요? 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리를 다친 척 월세 몇 번 더 받아내려고 했던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그렇게 탄로났고 남편은 뭐든 상관없다고 몸 말짱하면 당장 나가서 일하시라고 시어머니를 닥달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떠밀려서 뭐든 일을 하시긴 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우는 소리를 했는지 아시나요? 시어머니께서 그때 60대 초로 요즘 시대엔 한창 일하실 그런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가진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일한다는 것 자체를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근데 또 그러신 분이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임신 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가장 아까워하셨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서운하고 억울하지만 저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렸을 때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거의 6년을 다닌 회사에 이제 애가 생겼으니 회사에 필요한 제목이 아니란 이유로 팽을 당했을 때 진짜 너무 서러웠는데 그때 남편이 제게 여보, 걱정 마. 여기 아니어도 당신 능력 알아줄 때 있을 게 분명하고 당신은 어디서든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미련 갖지 말자. 일단 아이 낳고 나서 당신도 좀 쉬고 그 다음에 당신이 다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두 팔 걷어붙이고 도울게 라고 말해줬거든요. 남편의 말에 위로와 용기를 얻은 저는 6년간 몸 담은 회사를 뒤로한 채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초를 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결혼하고 나서 뭐 시도 때도 없이 저희에게 돈 얘기를 꺼내신 분인데 벌이가 하나 줄어들었다니 본인이 돈 필요할 때 돈 나올 구멍이 작아졌다는 게 신경이 쓰였겠죠.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걸 아신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가 습관처럼 하는 얘기 중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는데 그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이래서 없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진짜 말 한번 참 예쁘게 하시죠? 본인 형편도 마이너스인데 도토리 키재기로 그리 여유치 않은 며느리를 본 게 불만이라 이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께서 필요하실 때 제가 남편과 상의 후에 돈을 무조건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일을 본인 멋대로 입맛대로 하다 해고도 당하고 불현듯 그만둬서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희를 긴급 ATM 정도로 생각하셨거든요. 뭐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는데 돈이 부족하다. 생활비나 월세같이 고정적이고 필수적으로 나가는 돈뿐만 아니라 나도 동네 아줌마들이랑 개를 들고 싶은데 좀 보태달라. 친척 조카가 결혼하는데 내가 고모된 입장에서 이불이라도 한 세트 좋은 거 해주고 싶으니 좀 보태라 등등. 근데 그렇게 도움을 받다가 저희도 돈 나오는 하수분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렵다고 한마디 하면 바로 저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을 제 앞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억울하게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했을 때도 저 소리를 하시길래 그냥 참고 넘어가던 저도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이제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회사에서도 잘리고 이제 곧 손자도 태어나는데 마이너스끼리 만난 저희한테 어머니께 용돈이라도 드릴 여유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시어머니 얼굴에 스쳐 지나간 아차 싶은 표정, 웃기기도 하고 또 제가 돈 얘기 꺼내자마자 바로 본인 손에 따져서 계산기 두들기는 그 모습이 인간적으로 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위기가 기회라고 제 경력 단절로 시어머니에게 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저는 과거의 상처는 뒤로 한 채 육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회는 늘 준비를 하던 사람에게 오는 건가 봐요.
아들이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될 때쯤 저는 뭐든 가리지 않고 이력서를 이곳저곳에 넣는 게 아니라 거의 뿌리듯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에게는 10년 안에 집을 마련하자는 목표가 있었기에 그대로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거의 3년은 아무런 활동 없이 있던 주부에게 제 취업의 문은 이게 벽인지 문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굳게 닫혀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최저시급도 채 챙겨주지 않는 곳뿐이었죠. 그러던 제게 제2의 기회를 선사해 준 게 바로 개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개인 쇼핑몰을 시작해서 회사를 그만둔 지인이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연락이 닿았거든요. 제가 그 친구에게 재 취업을 준비하느라 힘들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만 할 마음이 있다면 개인 쇼핑몰을 시작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부지런하게만 할 수 있다면 초기 자본금도 많이 들지 않고 사무실이 없는 초기에는 집에 옷 쌓아두고 혼자서 하면 되니까 차라리 기한 없는 취업 활동보다는 낫지 않겠냐고요. 제가 흥미를 보이자 이미 쇼핑몰로 자리를 잡은 친구는 제게 본인이 초기에 자리를 잡게 된 노하우를 전수해줬고 저는 그렇게 개인 쇼핑몰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옷 떼서 집에 오면 남편이 출근 준비하면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엘리베이터 4번씩 왔다 갔다 해서 다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옷가지를 집에 쌓아두고 옷이 잘 나오게 찍은 사진과 인터넷의 옷 하나하나마다 고객들이 옷을 구매하고 싶을 만한 멘트와 소개글을 써서 올렸어요. 하루에 신상품 게시물만 수십 개를 올렸고 단 한 번의 주문도 받지 못해 하루하루 좌절도 했습니다. 근데 제게 노하우를 전수해준 친구가 말하길 그때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고 같은 옷이어도 가격이든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사진이든 올려서 남들과는 다른 점을 어필할 구상을 하라고 했거든요. 주말마다 나들이 겸 옷사진 찍으러 아들과 남편과 함께 나가서 남편이 사진사 역할도 하고 저는 모델을 해서 옷사진을 찍고 주변 친구들에게 옷 샘플을 선물해서 리뷰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니까 일 시작하고 반년 만에 300만 원이라는 흑자가 났고 1년 4개월 만에 원룸 사무실을 얻어서 저 포함한 직원 3명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버틴 지 3년 반 만에 사무실 직원은 고객 전담 CS 직원과 MD, 사진 촬영팀까지 7명으로 늘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고 제 자신에게 자부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꿈을 단축시킬 수 있는 수입이 생겼고 또 남편과 부모님이 저를 자랑스러워 하셔서 더 이상 욕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이 생겼다고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을 거라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최상의 복수를 한 것 같아 하루하루 제게 온 기회와 성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물론 삐걱거리는 과정이 있긴 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시누이였네요. 시누이는 30이 넘어도 철 안 들고 제게는 참 한심한 존재긴 했지만 솔직히 얼굴도 예쁘고 키도 160대 후반으로 몸매도 좋았어요. 근데 20대 초반에 피팅 모델 경험이 있다는 시누이는 제가 사업을 확장해 갈 때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백수 상태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게 먼저 다시 일 구할 때까지 언니 쇼핑몰 모델로 일할 수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뭐 고정적으로 함께 작업을 하는 모델은 있었지만 그건 오너인 제 재량껏 변경을 할 수 있었고 또 이왕 함께 일하는 거 모델로서 나쁘지 않은 프로포션과 또 가족을 돕는다라는 의미로 시누이와 함께 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요. 시누이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 점점 시누이가 본인이 입고 찍은 샘플로 나온 옷들에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뭐 샘플 옷은 이미 착용을 하기도 해서 판매를 하지 않기도 해서 몇 번 입으라고 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아예 제 사무실을 본인 옷장처럼 쓰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늦게 출근을 한 날이 있었는데 함께 일하는 직원이 제게 아침에 시누이가 다녀갔다고 하는 겁니다.
와서 피팅룸에 걸려있는 옷들을 한참 구경하더니 거의 10벌 되는 옷들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어차피 본인이 입고 사진 찍을 옷이니까 먼저 입어봐도 되죠? 사진 찍는 날 도로 가져올게요. 하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직원들은 신우이가 제 가족인 걸 아니까 말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는데 솔직히 직원들 보기가 얼굴이 화끈거렸네요. 이건 그냥 저를 무시하고 제 일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그러려니 넘어갈 수 없었고 저는 신우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아까 사무실에서 옷 가져갔어요? 네. 어차피 제가 입고 촬영할 건데 먼저 입어보는 게 더 낫잖아요? 촬영 날짜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가져갈게요. 그거 아가씨가 입을 옷 아니고 다른 모델한테 입히고 사진 찍을 옷이에요. 그러니까 입지 말고 바로 가져와요. 네? 아니 왜요? 그냥 제가 입고 사진 찍어도 되잖아요. 뭐 굳이 다른 모델을 불러요? 아가씨,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고요. 그 옷들이 아가씨 이미지랑 안 어울려요. 아가씨가 오늘 가져가서 재고 빈 옷들 확인하니까 아가씨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이미지가 입어야 할 옷이거든요. 봐서 알잖아요. 세미 정장에 오피스룩인 옷만 가져갔더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까지 도로 가져다 놔요. 알겠죠? 제가 그날 바로 가져오라고 했지만 신우이는 그 옷을 정확히 일주일 뒤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직접 찾아갈 수가 없어서 그냥 기다렸는데 그때 가져다 주더라고요. 심지어 택배로요. 왜 직접 안 주고 굳이 택배로 붙였나 했더니 와, 일주일 내내 저희 사무실에서 훔쳐간 거나 다름없는 옷들을 아주 신나게 입었나 보더라고요. 옷에 화장품 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고 향수, 섬유 탈취제 냄새나 심지어 퀴퀴한 음식 냄새까지 배어 있더라고요. 바지 하나는 단추가 아예 사라졌었고요. 아주 멋대로 가져간 옷들을 입고 뜯고 맛보고 즐긴 흔적을 보니 아무리 저라도 뒷골이 싸하게 당길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신우이에게 월급 보내주는 날 수선 세탁 비용과 아예 입을 수 없는 옷에 대한 계산을 해서 신우이에게 보내줄 월급에서 까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저녁에 신우이에게 득달같이 연락이 왔죠. 언니, 저 지금 월급 확인했는데 왜 돈이 30만 원이나 넘게 비어요?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요? 맞아요. 아가씨가 그때 가져갔던 옷들 수선비랑 세탁비 청구하고 못 입게 된 옷도 있길래 그것까지 빼서 보냈으니까요. 언니, 그 옷들 제가 가져갔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내 탓인 줄 알고 내 돈을 가져가요? 이거 내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까요? 월급 계약했던 거랑 다르게 준다고? 할 거면 해요. 나 안 말려요. 노동자가 본인 권리 챙긴다는 건데 누가 뭐라 해요? 근데 아가씨는 이미 나한테 말도 없이 사무실에서 옷 강탈해 가고 그 옷들도 다 걸레장 만들어서 사과도 없이 택배로 붙였을 때 이미 그 권리 다 상실했어요. 그 옷들 아가씨가 가져가기 전에 디테일 사진 찍은 거 다 남아있으니까 진짜 억울하면 사무실 와서 그 사진 확인해서 고용노동부 신고를 하든 말든 해요. 알겠죠? 아, 그리고 우리 쇼핑몰 앞으로 고정 모델 두고 쓸 거니까 아가씨도 빨리 취업해요. 알았어요? 마치 당장이라도 저를 악덕업주로 고소할 것 같은 신우이는 그 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사무실로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 시어머니께서 제게 너 현영이한테 옷도 몇 벌 못 줄 정도로 장사가 안 되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네, 그 정도 여유가 없네요. 하고 넘어갔고요. 그러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4년 정도 지났을 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남편이 밤에 퇴근하고 집에 오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예요. 초저녁이라서 때마침 사고 현장을 본 목격자들이 있어서 남편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뺑소니 차량도 목격자 CCTV에 찍힌 증거로 금방 잡힐 수 있었어요. 잡고 보니 음주운전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왜 술 처먹고 운전대를 잡을 정도로 정신을 놓는 건지.
불행 중 천만다행으로 남편은 경미한 뇌진탕과 골절로 며칠 병원에 입원만 하면 됐었는데 목숨에 지장이 없었기에 가해자와는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고 끝냈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남편 혼자 두는 게 영 마음에 쓰여서 저는 사무실 출근하기 전 한 번, 퇴근하고 나서 한 번 병실에 둘러서 남편을 보고 왔거든요.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롭고 또 피곤하기도 했지만 남편 얼굴을 보는 게 제 마음이 놓이기도 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남편은 그런 제게 미안함을 느꼈나 봅니다. 하루는 저도 점심도 거르고 사무실에서 바쁘게 보내서 퇴근 후 남편이 좋아하는 초밥집에서 초밥 세트 포장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남편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저를 한참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저를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다고 말이죠. 솔직히 나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도 없어서 장인어른 돈 가져다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좋은 조건으로 이직도 못해서 아직도 월급 300도 못 받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나 현영이 때문에 당신 마음고생 시킨 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당신이 좀 성공해서 빚 보려니까 이렇게 나까지 다쳐서 안 그래도 힘든 당신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서 내가 진짜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나 병원에 있느라 우리 성준이도 당신 혼자 볼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고작 새입 먹은 초밥이 얹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내 목표를 위해 바쁘게 사는 동안 내 옆에 있는 남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사무실 차리고 일하는 게 오로지 내 성공 같아? 아니야. 이거 당신 없었으면 못했어. 나 새벽에 나가서 동대문 돌면서 온 무더기에서 파묻힐 것 같을 때 내 몫까지 우리 성준이 돌본 거 당신이고 또 홈페이지 만들 때 도움 준 것도 당신. 초기에 직접 중고 카메라 사다가 내 사진 기사 되어준 것도 당신이잖아. 나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근데 그렇게 말했어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신이 내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이고 큰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돈 벌어서 어디다 쓰냐, 다 가족에게 쓰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몇십 년 동안 월세방을 전전하던 시어머니께 전셋집을 얻어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한테 고마운데 왜 시어머니 좋은 짓을 하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월세방에서 산다는 게 남편에게는 평생 마음의 짐이었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편의 마음의 짐과 자식으로서의 죄책감을 덜어주고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에게 처음 이 말을 꺼냈을 때 남편은 왜 당신이 번 돈으로 우리 엄마 전셋집을 구해주냐고, 안 그래도 된다고, 정말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 돈 나만 고생해서 번 돈 아니라고, 시어머니께 성공한 며느리 노릇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 당신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했으면 해서 하는 거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거절을 거절했죠. 그리고 남편과 상의 후에 시어머니께 이 얘기를 전달하니 저는 결혼 생활 7년 만에 그렇게 놀라고 놀란 만큼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기뻐하는 시어머니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예, 나는 너 옷 장사한다길래 돈 몇 푼 얼마나 벌까 걱정했는데 얘 너 정말 성공했구나. 내가 살다 살다 자식들 덕은 못 봐도 며느리 덕은 볼복 타고난 팔자인가 보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장하다 장해. 실제로 시어머니는 제 사업 규모를 제대로 알지 못하셨어요. 제게 앙심을 품은 시누이가 시어머니 옆에서 사업이 별거 없다는 소리를 하긴 했지만 또 저도 남편도 돈을 벌어도 티를 안 냈거든요. 집 구해서 이사할 돈 저축하느라 성공하기 전과 다름없는 생활 패턴으로 살아서 시어머니도 가늠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시어머니는 집 주인들이나 공인중개사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성공해서 나 전셋방 얻어준다 라고 자랑을 그렇게 하셨어요. 좀 얼굴이 화끈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빌라긴 해도
건물도 깔끔하고 방 2개짜리인 24평 집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는 만족을 하셨지만 계약하기 전 집을 함께 보러 간 시누이가 뭐라고 해서 제 기분을 잡쳤는지 아시나요? 시누이는 일단 건물에 들어가기 전까지 뭐야? 또 빌라야? 라고 하며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집을 둘러보고 아니 이렇게 그전 집이랑 비슷한 크기 집으로 올 거면 뭐하러 이사해? 이사 비용만 아깝게? 라는 세상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얘는 전세랑 월세 차이를 모르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시어머니가 뭐가 어때서 그래? 그래도 실평수는 그전 집보다 잘 빠졌는데 우리 둘이 살기 딱 좋지. 그리고 네 새언니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더 성공하면 어쩌면 아파트 집 사줄지 누가 아니? 안 그러니 주연아? 라고 눈을 빛내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뻔뻔함에 뭐지 싶었는데 그냥 시누이를 보면서 아가씨는 여기보다 넓은 월세방으로 가고 싶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에게 더 좋은 집은 나중에 아가씨 돈 벌어서 가요. 아, 그 전에 취업부터 해야겠네. 라고 덧붙였고요. 그때는 시누이의 말에 짜증이 나서 크게 의미 두지 못했지만 저는 그때 저를 보며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거리던 시어머니 눈빛을 눈치챘어야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사를 하고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시누이가 무슨 재주로 직업 좋은 전문직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면서요. 솔직히 조금 눈치를 채긴 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시누이 결혼 문제로 저를 찾는지 말이죠.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맞아요. 시어머니는 제게 시누이 결혼할 때 혼수 비용으로 5천만 원을 해달라 부탁을 하셨어요. 김서방 집안이 강남 토박일 정도로 잘 나가고 재산이 꽤 돼. 근데 그런 집에 딸 시집 보내면서 혼수할 비용도 안 하면 그 잘난 집안에서 우리 현영이 얼마나 무시하고 구박하겠니? 어쩌면 결혼 전에 이 집은 기본이 안 됐다고 파혼하자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만 앞서지 그런 능력은 못 되니까 그나마 우리 식구들 중에서 가장 여유 있고 성공한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말씀은 알겠는데 어머님도 지금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이번에 이사하느라 대출도 당겼었고 이사 비용이랑 리모델링 비용 때문에 당분간 여유 없는 거. 야, 그럼 너는 네 신우가 돈 한 푼 안 지고 시집가서 무시당하고 고생하길 바라니? 너 돈 많잖아. 우리 집도 해줬으면서 고작 그 5천만 원이 아까워서 시애미한테 부탁 그렇게 차갑게 거절하니? 애초에 결혼 문제는 그동안 아가씨가 오랫동안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모아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어머님께 서운한 게 지금 어머님 딸 돈 없어서 혼수 안 해가서 무시당할 걱정하시면서도 며느리는 돈 벌어서 시댁집 구해줬는데도 이렇게 돈 맡겨두신 것처럼 달라고 하고 무시하시잖아요. 그때 시어머니는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각을 하기 전에 짝소리와 함께 뺨에 불이 난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 화를 주체 못하고 저를 때린 거죠. 어머님,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어머님이 왜 절 때리세요? 왜? 저희 부모님한테도 꼬추로라도 맞은 적 없어요. 근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절 때리냐고요? 야,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고작 그 직콩만한 집 전세로 얻어줬다고 이리 유세 떨 줄 알았어. 내가 이 꼴 보기 무서워서라도 그 집은 받았으면 안 됐는데 너 분명 돈 벌고 출세해도 가족 저버린 거 후회할 날이 올 거니까 두고 봐. 아예 쌍욕을 하는 게 나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제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고 저는 당장 사과 안 하면 정말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 치며 제게 멋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경찰서에 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온 뒤에도 시어머니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서 조사까지 받으러 가야 했어요. 이 일을 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집을 뒤집어 놓으며 제정신이냐고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는 너도 필요 없다고 시애미를 경찰에 신고하는 게 사람이냐고 하셨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럼 집 구해준 며느리 뺨 때린 건 사람이 할 짓이냐고 하고 시댁을 박차고 나왔고요. 그 후에 어떻게 돈을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를 결혼시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대출을 받은 것 같다고 하는데 이미 제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뺨 맞고 사과도 못 받은 와중에 이때부터 시누이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싹 사라지고 어떻게든 시누이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불면증이 있으셨어요. 명확한 원인이나 이유도 없이 거의 9개월 동안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서 어머니는 진짜 못 버티겠다 싶으시면 수면제를 드시고 잠드셨는데 그러다가 일이 터졌네요. 한창 사무실에서 배송 나갈 옷들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네, 아빠, 웬일이세요? 주연아,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빨리. 네? 아빠, 무슨 일인데요? 갑자기 왜? 네 엄마 사고 났어. 집에 불이. 아유, 너 빨리 와야 해, 주연아. 네 엄마가. 그때 저는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떨어뜨렸는데 순간 쿵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제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남동생이 알려준 고향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어머니께서 또 그 전날 불면증으로 새벽까지 지새시다가 아버지께서 어머니 상태를 보고 오늘은 세탁소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잠이나 자라고 하셔서 혼자 집에 남으셨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는 낮잠도 그냥 들지 못하시고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드셨는데 그때 틀고 주무셨던 전기장판 코드선이 말려있던 채로 합선을 일으켜 불이 나게 됐고 수면제 기운으로 집이 불에 잠식되어 갈 때도 잠에서 깨지 못한 어머니께서는 끝내 화재 연기로 인한 질식으로 숨을 거두셨어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사고였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날 집에서 낮잠이라도 자라고 하던 본인을 탓하셨고 저는 불면증으로 힘들다고 하시던 어머니께 심하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라고 했던 과거의 저를 저주했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치러졌고 저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제 내 곁에 어머니가 없다는 생각에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근데 그런 제 정신을 바짝 들게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빈소를 설치하고 나서 얼마 안 돼 바로 달려오셨거든요. 그 밤에 먼 충청도까지 혼자 오신 게 솔직히 그땐 그래도 유일한 며느리가 부고를 당했다고 이렇게 빨리 달려오셨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멍청한 착각이었죠. 아마 제가 살면서 했던 착각들 중 가장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빈소에 들어와 남편을 보고 저희 아버지께 간단히 인사를 드린 뒤 갑자기 저를 데리고 빈소 안쪽에 있는 방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유족이 잠시 눈을 붙이거나 쉬는 작은 방 있잖아요. 그리고 제게 아주 심각한 얼굴로 아주 개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예, 너 현영이 결혼식 전까지는 현영이 스치듯 보거나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라. 당연히 며칠 뒤에 있는 결혼식도 오지 말고.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도 사회생활 한 만큼 한 애가 왜 이리 답답하게 굴어? 원래 조사 치른 사람이 경사 있는 자리에는 안 가는 거야. 임산부나 막 애 낳은 엄마도 조사 자리에는 재수 온 붙을 수 있으니까 안 가는 거고. 이런 거 못 배웠니? 우리 현영이 너 만났다가 잡기가 붙을지 아니면 결혼 앞두고 괜히 안 좋은 기운이 옮을지 누가 아니?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유, 괜히 속 시끄럽게 왜 현영이 결혼식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남의 딸 혼사길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는 참석 안 해도 오래 빈 현욱이는 지 동생 결혼식 참석해야 하니까 여기 오래 있지 말라고 해라. 사돈 총각도 있으니까 되도록 오늘 집에 보내고. 알아들어? 그 순간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뇌가 터질 것 같은 분노를 느꼈어요.
아니, 일면식 하나 없는 남이라도 부모를 잃었다는 걸 알면 없던 측은지심이 생기는 게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근 10년을 보고 산 며느리에게 이러나 싶더라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충격으로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몸이 애일 만큼 힘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내뱉은 천박하고 이기적인 말로 정신이 번쩍 뜨였어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끼며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봐요. 잡귀? 어머님한테는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아가씨 결혼에 해를 끼칠 잡귀나 다름없다. 지금 이 소리예요? 어떻게, 어떻게 사람이 그딴 소리를 해요? 지금 나한테 잡귀는 부모 잃은 며느리한테 너 오면 재수없다고 본인 딸 결혼식 오지 말라는 당신이야. 당장 나가. 우리 엄마 가시는 길에 재 뿌리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방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지른 제 고함 소리에 방 밖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들어왔어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 이제 잡기 돼서 나한테 붙었을 거라고 아간식 결혼식 오지 말래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참담한 표정으로 순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시어머니를 붙들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냐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끝까지 너 여기 오래 있지 말라 이 소리만 했네요. 소름 끼치다 못해 징그럽지 않나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장례식장 밖으로 내쫓았지만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제 심정은 참담하다 못해 3일 내내 부글부글 끓었어요. 이러다가 피가 증발하는 건 아닌가 싶게 분노는 식지 않았죠. 그리고 신우이의 결혼식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 혼자 보내려고 했어요. 남편은 제게 나도 안 가겠다고 했지만 그랬다가 그 잡기, 아니 앞기만도 못한 시어머니에게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괜찮다고 당신은 다녀오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낸 뒤 저는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정리를 못했던 장례식장에서 쓰려고 가져갔던 큰 가방을 정리했는데 그 가방 매의 아래에 어머니 보내드리는 날 입었던 상복이 깔려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버리고 오려다가 잊었던 거죠. 상복을 붙들고 한참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 엄마가 그 인간한테 잡기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왜 여기서 가만히 그 인간이 하라는 대로 결혼식에 안 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상복으로 갈아입었고 그 위에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신우에게 받았던 모바일 청첩장에 있는 예식장 주소로 향했어요. 결혼식장에 있는 건물까지는 코트를 입고 들어갔다가 신부 이름에 강현영이라고 적혀 있는 예식장 앞에서 저는 결심을 하고 상복을 가리고 있었던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둘 저를 보고 놀라 술렁이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 사람 봐. 저거 혹시 상복이야? 미친 거 아니야? 누군데 왜 저러고 와? 경비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나둘 저를 보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멀리 사람들 앞에서 고운 한복을 입고 활짝 웃는 채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을 만끽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어요.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였을 거라 사람들이 바다가 갈라지듯 제 앞에 길을 터주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당도했을 때 아마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잡기 그 자체로 보였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저승사자를 본 눈에 가까웠다고 할까요? 너 지금 여길 미친 거야? 너 대체 지금 뭘 입고 온 거야? 명색에 제 신우의 결혼식이라서 신경 써서 차려입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드세요? 넌 내가 분명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지, 아니다. 일단 너 이리 와. 나가서 얘기해. 왜요? 저는 가서 아가씨랑 사진도 찍고 싶은데 며칠 전 상당에서 재수 온 붙은 며느리라고 너무 문전박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안녕하세요. 저 상견례 날 뵀었죠? 저 이 집 며느리예요, 며느리. 너 조용히 안 해? 나가자고. 제발 주연아, 나가자. 아니, 예전에 내가 너한테 말 실수했어.
미안하니까 일단 나랑 제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말을 해? 내가 오늘 왜 왔는데? 제 팔을 붙들고 끌고 나가려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저는 저와 시어머니를 애워싼 사람들에게 목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분이 제 시어머니신데 10년 동안 얼굴 보고 산 며느리가 얼마 전 친정엄마를 사고로 여의었는데 장례식장 와서 우리 어머니가 잡게 됐으니 본인 딸 결혼식에 절대 오지 말라고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너무 서럽고 저희 어머니께 죄송해서 이렇게 어머니 보내드리는 날 입은 옷 입고 오지 말라던 결혼식장에 왔습니다. 이야, 너 그 입 안 닥쳐? 진짜 나 죽는 꼴 보려고 이래? 어디 한번 죽어보시던가요. 그럼 나도 아가씨한테 당신 엄마 잡게 됐으니까 앞으로 너 만나면 재수 온 붓는다고. 앞으로 얼굴 보고 살지 말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부들부들 떨다가 이내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을 해치고 남편이 나타났는데 남편이 저를 감싸 안고 결혼식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고 말했어요. 아,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 집주인한테 말해서 집 내놓으라고 했어요. 알죠? 내가 내 돈으로 구해준 그 전셋집. 집 빼고 중도해지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2달 안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짐 빼서 나가요. 알아들어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은 채로 멍하니 제 말을 듣고만 있었고 볼일을 끝낸 제가 남편과 함께 결혼식장을 나올 때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나왔는지 신부 대기실 입구에 시어머니만큼 사색이 된 시누이가 곧 쓰러져도 안 이상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저는 눈이 마주친 시누이를 한번 비웃고 그렇게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본인이 본인의 가족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울면서 슬퍼했죠. 그리고 결혼식 후 득달같이 제 머리채를 잡아 뜯으러 달려온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엄마가 자초한 일이다 라고 했죠. 저는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며 내가 저거 죽일 거라고, 산채로 묻어버릴 거라고.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의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전혀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집을 뺄 날짜가 다가올수록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정말 집을 뺄 생각이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제 마음을 좀 돌려주라고 애걸복걸을 했거든요. 당연히 남편은 제게 따로 시어머니의 말을 전하지 않았지만 종종 남편이 방이나 주방 쪽에서 그러게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다 엄마가 자초한 거라니까요? 나는 주연이 마음 돌릴 생각 없으니까 엄마 예전에 월세 보증금 뺀 걸로 엄마 혼자 사실 원룸 구하든 하세요. 아니면 그 잘난 집안에 시집 보낸 현영이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던가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과연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도왔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이전과 같은 월세방을 구해 나갔어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월세방으로 다시 돌아갔고 심지어 받았던 보증금을 야금야금 쓴 탓에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저는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는 그 어떤 접촉도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사무실까지 왔나 본데 한 번은 제가 없는 시간에 와서 저희 직원들만 보고 갔고 다른 날에는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아는 척도 안 해서 거의 3시간을 제 사무실 앞에서 버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미 시어머니는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기에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시누이가 결혼한 후 반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어차피 교류가 없고 남편도 최소한의 안부만 주고받아서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시누이가 쫓기듯 시어머니가 사는 월세방으로 와서 사는 걸 보면 시누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더 있다가 결혼 생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당했고요. 진짜 소름이 끼쳤던 건 시누이의 이혼 소식을 듣기 전에 제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기일에 보낸 문자더라고요.
뭐 앞에 몇 줄에 본인이 실수를 했고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 어쩌고 써 있었는데 너무 길어서 다 읽지도 않고 삭제했어요. 물론 그 문자를 보낸 번호도 다 차단을 했고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시댁과 연을 끊은 상태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어쩌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전세방, 아니 월세방도 아까운 인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제 모르는 인간들이 분수에 안 맞는 호사를 하고 욕심을 내다가 이 사단이 났다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용서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솔직히 그 인간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네요. 어쩌면 이미 시어머니나 시누이에 대한 제 증오가 너무 깊게 제 속에 뿌리내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망각이라는데 앞으로 언제가 됐든 제 마음속의 평화를 위해 언제 그 인간들을 언제 미워했나 기억도 못할 정도로, 아니 그 인간들이 세상에 있었나도 모를 정도로 이 분노를 잊고 싶습니다. 부디 제가 증오라는 감정을 잊고 그리고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에게 잡기 소리 들은 저희 어머니께서 부디 그 세상에서는 불면증 하나 없이 편히 잠들길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매일 밤마다 단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